이딴 낡은 가방,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대요. 상간녀 선미의 말이 비수처럼 윤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남편 도훈의 팔을 더욱 꽉 끌어안았죠. 우린 이제 해외로 갈 거예요. 윤정은 떨리는 시선으로 도훈을 바라봤지만 도훈의 눈빛은 끝내 윤정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나랑 같이 안 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눈망울로 엄마를 바라보는 딸 예나의 모습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빠는 잠깐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으시대. 그럼 우리 갈게요. 잘 지내요, 윤정 씨. 예나를 보고 있던 선미는 냉정하게 시선을 획 돌리며 도훈의 팔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가정적이고 다정했던 남편과 남편의 친구라 믿었던 여자의 배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망가져버린 윤정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낡은 가방이 윤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방이 곧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일상에 진심으로 건강과 복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층 로비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묘하게 사람을 위축시키는 공간입니다. 늦가을의 희미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 5살 배기 딸 예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윤정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방금 전 법정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 장의 서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가정을 위해 꿈까지 포기하며 헌신했던 그 세월이 한낱 종이 위에 도장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정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심장은 마치 누군가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저려왔습니다. 엄마, 예나가 다시 한번 윤정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윤정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손이 지금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 같았습니다. 응, 예나야. 얼른 가자. 그때였습니다. 로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 바로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이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윤정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듯 그의 시선은 윤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도훈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할까 하는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훈의 옆으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밝은 색상의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다름 아닌 선미였습니다. 윤정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녀, 함께 밥을 먹고 수없이 집에 초대했던 그녀가 지금 도훈의 팔짱을 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네요. 선미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윤정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은 마치 패배자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천천히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윤정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윤정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은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방은 바로 15년 전 윤정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도훈에게 선물했던 가방이었습니다. 당시 작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받은 첫 월급을 모두 털어 산 그 가방. 도훈은 그때 너무나 기뻐하며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줄곧 그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가죽이 낡고 손잡이가 닳아도 절대 다른 가방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방이 지금 윤정의 발치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대요. 선미의 말이 비수처럼 윤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훈이랑 저 이제 해외 나가서 살 거예요. 더 좋은 걸로 제가 사주면 되니까요. 선미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도훈의 팔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로비 저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턱선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시선으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를 봐줘. 제발 이 상황이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하지만 도훈의 눈빛은 끝내 윤정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나랑 같이 안 가? 예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예나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일그러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잠깐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으시대.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여전히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갈게요. 잘 지내요, 윤정 씨. 선미가 다시 한번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훈의 손을 이끌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늦가을 햇살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대리석 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마치 윤정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예나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여야 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예나가 윤정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그제야 자신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정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예나야.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하지만 예나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슬픔이, 아빠의 차갑고 냉정한 태도가 아이의 마음에도 전해졌습니다. 윤정은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발치에 놓인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닳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와 도훈의 15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윤정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가정적이고 다정했던 남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차갑고 무정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 남편의 절친이라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웃으며 자신을 짓밟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꽉 움켜쥐고 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법원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바로 윤정의 심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나를 방으로 데려가 잠을 재우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조명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훈과 함께 꾸몄던 이 집, 함께 웃고 울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의 눈에 도훈의 흔적들이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에 걸쳐진 그의 가디건, 책장에 꽂힌 그의 책들, 현관에 놓인 그의 슬리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정은 도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그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우드 향이 나는 향수 냄새,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그가 즐겨 마시던 커피 향. 그 모든 것이 윤정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다 치워버릴 거야. 전부 다. 윤정은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서류들, 펜들, 그가 아끼던 만년필, 명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정은 그것들을 모조리 박스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할 마음의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자신의 시야에서 그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도훈의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것들을 마구 잡아당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넥타이들, 셔츠들, 양복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졌습니다. 옷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소리가 마치 윤정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배신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윤정은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도훈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녀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시계함을 열자 도훈이 늘 차고 다니던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케이스에 검은색 가죽 밴드가 달린 그 시계는 도훈이 가장 아끼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윤정의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사주셨던 시계였습니다. 윤정은 시계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시계를 귀에 가져갔지만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시계함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계함 아래쪽에서 무언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시계함의 벨벳 안감을 들춰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약병과 주사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약병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맑은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복잡한 영문으로 된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도훈이 왜 이런 것을 숨겨두었을까? 이것이 불륜과 관련된 무언가일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윤정은 약병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라벨의 글씨는 너무 작고 복잡해서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법정 앞에서 선미가 던진 그 낡은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급히 거실로 나가 현관 옆에 놓아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가방을 소파에 올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두툼한 통장이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잔액이 억 단위였습니다. 정확히는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윤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속을 더 뒤지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유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그리고 각종 금융 자산 내역서들. 그 아래에는 윤정이 과거에 그렸던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밤새워 그렸던 그 스케치북. 결혼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스케치북이 여기 있었습니다. 윤정은 스케치북을 넘기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이 페이지마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디자인, 우아한 재킷, 모던한 블라우스. 그녀가 언젠가 만들고 싶었던 옷들이었습니다. 스케치북 옆에는 원단 샘플들이 작은 파우치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이 좋아했던 실크, 리넨, 코튼 소재들. 색상별로, 질감별로 정리된 그 샘플들을 보며 윤정은 도훈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것들을 챙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명함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법률 전문가, 세무사, 그리고 패션업계 관계자들의 명함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명함 뒤에는 도훈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브랜드 런칭 법률 자문, 믿을 만한 분, 세무 처리 전문가, 친절하고 꼼꼼함, 패션쇼 기획 전문, 윤정이 스타일에 잘 맞을 듯. 그리고 명함 케이스 아래에는 접힌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도훈의 필체였습니다. 윤정아, 지금이라도 꿈을 찾아. 이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너라면 분명 잘할 거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쪽지를 읽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을 모욕하고 냉정하게 등을 돌린 그 남자가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었을까? 약병과 주사기, 거액의 돈, 꿈을 위한 모든 준비물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윤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놓친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윤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병을 손에 쥐고 도훈의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예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윤정은 도훈의 친구이자 의사인 박상준을 떠올렸습니다. 상준은 대학 시절부터 도훈과 절친한 친구였고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 이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혹시 도훈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윤정은 서둘러 전화로 예약을 잡고 상준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상준은 그곳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웅성거림이 윤정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준 교수님 진료실은 어디인가요? 접수 데스크에 물으니 직원이 친절하게 6층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윤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손에 쥔 약병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6층 신경과.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박상준 교수라는 명패가 붙은 진료실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녀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주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윤정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 씨? 어떻게? 상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윤정은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밤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앉아요. 진정하고. 상주는 윤정을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약 무슨 약인가요? 도훈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윤정은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상준에게 건넸습니다. 상준은 약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상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윤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도훈 씨가 숨겨놓은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상준은 한참 동안 약병을 들여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친구의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윤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상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씨,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도훈이에 대해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약이 무엇인지 정도예요. 상주는 의자를 윤정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약은 아주 특수한 약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처방되지 않는 약이죠. 무슨 약인데요? 이건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그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형태의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예요.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츠하이머, 뇌의 신경세포가 빠르게 파괴되면서 생기는 통증을 잡을 때 많이 써요. 윤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얼마나? 상주는 입을 때려다 잠시 멈추고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기 전에 일종의 작별 준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의 갑작스러운 불륜, 냉정한 이혼 요구, 그리고 그 가방 속의 모든 것들. 도훈 씨가 그래서 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훈이 갑자기 거칠어진 말투, 가끔씩 보이던 고통스러운 표정, 밤중에 혼자 서재에 앉아있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훈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상준 씨는 알고 있죠? 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윤정 씨.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도훈이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도훈이는 당신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윤정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상준의 진료실에 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가 이제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상주는 윤정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병원의 일상적인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 진료실 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윤정은 멍하니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상준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예나를 재운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도훈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꿈을 찾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지만 손은 떨렸고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도훈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은 소파에 웅크린 채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도훈을 오해했는지 깨달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훈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생각했는데 자신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윤정은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예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멍하니 걷다가 도훈의 흔적이 남은 곳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재의 책상, 거실의 소파, 침실의 옷장, 모든 곳에서 도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예나가 물을 때마다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예나야.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하지만 밤이 되면 윤정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도훈의 편지를, 쪽지를, 스케치북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며 오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정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도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든 어떤 상태든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상준 씨, 제발 알려주세요. 도훈 씨가 어디 있는지. 윤정은 다시 상준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 씨, 미안해요. 도훈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내가 도훈이와 한 마지막 약속이에요. 하지만 저는 도훈 씨 아내예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미안해요. 상준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병원을 나서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도훈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윤정 씨, 저도 도훈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퇴사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도훈의 대학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도훈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서울 근교의 요양병원들을 검색해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도훈 씨라는 환자분이 계신가요?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인데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전화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윤정은 직접 요양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울 근교를 돌아다녔습니다. 강북, 강남, 경기도, 남부, 북부. 하루에 서너 곳씩 찾아다녔지만 도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정보는 보호자 외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대답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접수 데스크에 서서 애원했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한두 계절이 지나는 동안 윤정은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에는 도훈을 찾아다니느라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예나를 돌보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나가 윤정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질문에 윤정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나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예나야. 엄마도 모르겠어. 예나를 재우고 난 후 윤정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도훈의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정아, 지금이라도 꿈을 찾아. 너라면 분명 잘할 거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윤정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도훈 씨도 찾을 수 없고 도훈 씨도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닐 거야. 윤정은 눈물을 닦고 가방 속 명함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법률 전문가, 세무사, 패션쇼 기획 전문가. 도훈이 하나하나 찾아서 연락처를 모아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명함이었습니다. 명함 뒤에는 도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브랜드 런칭 법률 자문, 믿을 만한 분. 윤정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심입니다. 저는 하윤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도훈 씨를 아시나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 윤정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가 머지않아 윤정 씨가 연락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도훈 씨가 언제 연락하셨나요?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아내분의 브랜드 런칭을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법률 자문을 미리 의뢰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분이 연락하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죠. 윤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윤정 씨,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도훈 씨가 준비해 두신 서류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윤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슬픔과 함께 반드시 도훈이 바라는 대로 잘 해내겠다는 다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윤정의 삶은 이중생활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명함 속 사람들을 만나며 브랜드 런칭을 준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브랜드 설립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세무사는 자금 운용과 세금 처리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패션쇼 기획 전문가는 윤정의 스케치북을 보고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어요. 런칭 준비해봐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윤정은 여전히 도훈을 찾아다녔습니다. 전화를 걸고 병원을 수소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훈의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얻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도훈과의 결혼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도훈 씨, 보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의 작업실은 점점 옷감과 디자인 시안들로 가득 차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첫 샘플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빠르게 흐를수록 밤을 새워 작업하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윤정은 그 바쁨 속에서도 도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에 몰두하면서도 항상 가방 속에는 요양병원 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또 다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던 윤정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컬렉션의 메인 원피스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미였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비웃으며 모욕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작업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선미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윤정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선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석 달 전 법정에서 봤던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수한 청바지에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어와요. 윤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 씨,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정 씨, 저는 정말 도훈이와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어요.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도훈이가 저한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연인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야 윤정 씨가 자신을 미워하고 더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선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어떻게 윤정 씨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도훈이가 자신의 병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었을 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윤정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이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을 보고 윤정 씨가 상처받게 될 사실이 너무 두려웠대요. 무엇보다도 윤정 씨가 간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게 싫었대요. 윤정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할 사람이라고. 선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도훈이가 저한테 맡겼어요. 나중에 윤정 씨한테 전해달라고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도훈의 필체로 가득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윤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제 넌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없어도 내가 덜 힘들 테니까.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윤정아, 나는 내가 꿈을 포기한 게 항상 미안했어. 결혼하고 예나를 낳고 가정을 돌보느라 내 재능을 묻어둔 게 내 잘못 같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 사랑이 내 꿈을 짓밟은 게 아니라 내 새로운 길이 되게 하고 싶다고. 가방 속 모든 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거야.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내가 모아둔 돈,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 모든 연락처들. 부디 내 꿈을 이뤄. 예나와 함께 웃으면서 살아. 나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사랑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린 후에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윤정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미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정 씨,
도훈이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선미가 윤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결혼해요. 제 약혼자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친구를 위해 한 일이라는 걸요. 윤정은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 씨,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연기를 너무 열심히 했던 거죠. 그보다 여기 도훈이 있는 요양병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해와 아픔을 넘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선미가 알려준 그 요양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예나의 손을 잡고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었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예나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예나야. 여기, 아빠가 계신 곳이야.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야? 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동안 아빠를 보지 못했던 아이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정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도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3층 301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린 윤정과 예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301호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도훈을 만나게 되면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까? 윤정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예나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밝았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도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훈 씨,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예나가 도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예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낯선 아이를 보고 짓는 예의 바른 미소일 뿐이었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달 사이에 도훈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의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도훈 씨, 나예요. 윤정이요. 윤정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훈은 윤정의 손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의 아픔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근 기억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기억들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훈 씨, 제가 매일 올게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윤정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예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의 옆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에요. 대학교 축제 때였죠. 당신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도훈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이었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식 날이에요. 당신이 울먹이며 서약을 했던 거 기억해요? 아니, 지금은 기억 못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윤정은 매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 예나가 태어났던 날 이야기, 함께 웃고 울었던 15년의 세월. 도훈은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윤정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브랜드 런칭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선미는 윤정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패션 모델이었던 선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윤정의 브랜드 더 웨이를 홍보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 덕분에 브랜드는 런칭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런칭쇼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전시관. 백스테이지에서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 윤정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윤정 씨, 긴장되죠? 선미가 다가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다리가 후들거려요. 괜찮아요.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선미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모델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라 윤정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워킹을 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라인의 재킷들, 우아한 원피스들. 관객석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피날레의 순간. 음악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로 바뀌었고 무대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오직 런웨이 끝에만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선미가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 도훈이 윤정을 위해 남긴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에 그려진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깔끔한 비넥 라인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미디 기장, 허리를 은은하게 강조하는 실루엣. 소매 없는 디자인이 어깨선을 우아하게 드러내고 치마 부분은 걸을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순백의 눈송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선미가 천천히 런웨이를 걸어가자 관객석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런웨이 끝에 서서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전체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선미가 윤정의 손을 잡고 함께 무대로 나왔습니다. 조명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웨이의 디자이너 하윤정입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관객석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브랜드 더 웨이는 제 남편이 저에게 선물해준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저의 미래를 준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이 옷들 속에, 더 웨이의 모든 순간 속에. 윤정은 선미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가리켰습니다. 관객석에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쇼가 끝난 후 예나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윤정은 딸을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취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윤정은 딸을 꽉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아빠가 남겨준 사랑으로 우리 예나를 위해 더 멋진 옷들을 만들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더 웨이는 패션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윤정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남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늘 손님들로 붐볐고 해외 바이어들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 입구 흰 벽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길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윤정은 여전히 매일 아침 성심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예나도 함께 갔습니다. 유치원을 마친 후 엄마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정과 예나가 방문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훈 씨,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정은 도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더 웨이가 이번에 파리 패션 위크에 초대받았어요. 당신이 함께 꿈꿔주었던 그 길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졌네요. 도훈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윤정의 목소리에는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예나가 도훈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엄마, 이게 나, 그리고 이게 아빠야. 우리 가족이야. 도훈은 예나의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예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 씨,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윤정은 매일 도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브랜드의 성공 이야기, 예나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과거 이야기. 도훈은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그에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윤정은 도훈과 예나를 데리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도훈 씨 봐요. 벚꽃이 피었어요. 우리 신혼 때 함께 보러 갔던 그 벚꽃나무 길 기억해요? 아니, 지금은 기억 못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윤정은 도훈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예나는 앞에서 춤을 추듯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꽃잎 떨어져. 예나가 손으로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훈은 그런 예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윤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원 한쪽의 벤치에 앉아 윤정은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훈 씨, 당신이 저한테 해준 말 기억해요? 아니, 지금은 기억 못하지만 제가 기억해요. 윤정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리고 언젠가 너의 재능이 세상을 빛낼 거야 라고 말했었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 재능이 세상을 빛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힘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헌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도훈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윤정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윤정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나가 뛰어와 두 사람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벚꽃 꽃잎들이 그들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도훈 씨.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에요. 윤정은 도훈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도훈은 눈을 감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윤정과 예나는 도훈을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도훈을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우며 윤정은 도훈의 머리맡에 놓인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 사진, 도훈과 윤정의 결혼 사진, 예나의 100일 사진. 그 사진들은 도훈이 잊어버린 기억들이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남아있을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도훈 씨,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올게요. 윤정은 도훈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훈은 윤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윤정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훈 씨.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병원을 나서며 윤정은 예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내일 또 보러 갈 거지? 그럼 우리 예나 매일 갈 거야. 아빠가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 윤정은 멈춰서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예나야, 아빠는 지금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그건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아빠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속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예나는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네? 그래, 우리 똑똑한 예나. 아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윤정은 딸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더 웨이라는 이름처럼 도훈이 만들어준 그 길 위를 윤정은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험했고 때로는 슬펐지만 그 끝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